싫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림지능 검사. 지금, 제가 사실 이 교육을 한 달 정도 더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약간 더 늦춘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교육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좀 이제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켜가면서 이제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강의는 정말 너무 많이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이렇게 딱 순서를 정형적으로 지키지 않고,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더 풍부한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림지능 검사,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지능 검사, PTI 검사라고 이제 우리가 자꾸 하죠. 픽토리얼, 그림으로 검사하는 지능을, 그림으로 지능을 검사한다 해서 PTI고요. 네, 여기서 키워서, 네. 그림지능 검사는 이제 비네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능 검사가 바탕이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까지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검사가 그림지능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검사에 비네가 이 검사를 만든 최초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애가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지능이 잘 발달된 친구와 아이들과 덜 발달된 아이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더 유용하게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문답지를 풀어가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결과 어, 요 그림 지능 검사는 그림을 아이들이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네, 현장에 오시면 이제 요것들을 제가 이런 그림 지능 검사, 네, 그런 툴킷이 있어요. 그런 툴킷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영역별로 다양한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검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초콜릿, 과자 박스에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반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얼만큼이 남아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게 수 영역에. 이 그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네,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부분, 네, 분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쨌든, 6개 영역을 측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지능이 잘 발달하고 있는가, 그 연령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가, 그걸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크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 달이 지났고, 2달, 3달, 한 학기가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뭐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내 아이 재원이 잘 생활하나요? 잘 크고 있나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속에서 보는 아이들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내 아이가, 적절한 발달 수준에 맞게 커가고 있는지, 그냥 잘 놀아요, 잘 커요, 라는 그 정성적인 말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보면,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지금 이 점수 정도면 이 나이에는, 저희가 이제, 저도 이 검사를 많이 해보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령별로 이 정도가, 요즘의 평균이구나. 이 지역의 평균이구나. 이런, 이제, 발달의 특성이 이 점수화돼서 나타나는 걸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5세 친구들은 5세, 6세까지는, 언어 영역의 점수가 수 영역의 점수보다 2, 3점 정도 높게 나와요. 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에 대한 부분은 공부가 따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를 언제부터 공부를 시켜주면 좋은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시겠죠. 근데 이제 5세, 6세 정도면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은 말로 되기 때문에 언어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 발달이 자연스럽게 돼요. 하지만 수의 영역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켜주시면 좋을까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가 사과를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어, 아빠가 하나를 더 사왔대. 그럼 몇 개가 됐지? 2개 더하기 1개에서 3개잖아요. 이런, 작은 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처럼 이렇게 수수께끼 내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더 어려운 문제로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을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7세가 되면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언어 영역과 수 영역에. 그리고 8세부터는 수적인 영역이 이과 성향인 애들 있잖아요. 수적인 영역이 강한 친구들은 이제 수 영역이 평균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더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요. 언어보다 수가 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특징을 모르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검사를 몇 년 안 됐을 때는 왜 이렇게 수 점수가 항상 애들이 다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발달상의 특징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를 이제 부모님들은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검사 아이들이 그 어떤 아이도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했던 최근의 검사들인데 이거 보시면 검사 점수가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곡선의 모양. 곡선의 모양이 정말 하나같이 다 다르잖아요. 예, 6개 영역을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 이게 이제 제 딸이에요. 제 딸은 언어 영역이 이렇게 되게 높죠. 말 많은 엄마 아빠, 네, 의사소통을 많이 해주는 엄마 아빠, 네. 그래서 이게 부모에 의해서 이 곡선이 부모에 의해서 곡선이 참 많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곡선이 참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가 바로 부모님의 양육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고, 양육의 어떤 스킬이 반영이 되는 게, 반영이 되어서 이 검사의 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지능 검사가 왜 부모 교육인가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예들을 들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이제 아이들을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6장의 사진 있잖아요. 이 6장의 사진에서, 이 3장의 사진에서 보시면 어떤 친구들이 지금 5세, 6세, 7세 친구들을 찍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5세고, 어떤 친구들이 6세고, 어떤 친구들이 7세인지 혹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죠? 네, 혹시, 네. 여기에서 7세가 어떤 친구들일까요? 7세가.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7세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이 힌트를 드려보자면,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발달의 방향성,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 다음에 몸의 안쪽에서 몸의 바깥쪽으로, 발달한다. 그 다음에 개괄적인 것에서 정교하게, 전체에서 세밀하게 분화 발달한다. 이게 이제 대근육, 소근육이 나중에,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네. 한번 뭐 답해 주실 분 있어요? 한번? 네. 어, 네. 자, 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는 관계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이 팔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알 수 있어요. 팔의 길이를 가지고. 부모님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둥근에다 떴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서? 내 손이 어디까지 내려오나.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귀 아래까지 제가 내려오죠? 저는 상대적으로 팔이 긴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팔이 좀 긴 편인데, 어쨌든, 뭐, 귀 언저리, 귀 아래,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많이들 내려오는 성인이 되면. 근데, 좀 더 어린 아이일수록 팔이 덜 발달해서 여기까지밖에. 얘네들은 팔이 귀 밑에까지 못 내려오고 이만큼이 덜 자랐죠? 지금 보시면, 비율이. 어른은 귀 밑에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병수리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이게 이제 5살 친구들이에요. 5살. 아직 덜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5살은 응가를 닫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팔이 짧아서,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 소근육이 덜 발달돼서 내가, 꼭 항문을 눌러서 못 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얼핏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잘 보면은 이 친구가 여기 귀 위에 있죠? 이 친구들은 다 귀 끝 아니면 귀 끝 정도에 있죠. 근데 특이하게 얘가 6살이에요, 얘네들이. 얘네가 7살이고. 근데 6살 친구들이, 어, 이 친구가 7살처럼, 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생님, 이 친구,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발달이 되게 빠르죠?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되고 측정되는 걸로부터 발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라서, 보면은, 더 보이는 특성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의미 있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를, 계속 들을수록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잘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마음 놓을 수 있게 되고, 네, 불안해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것만 봐도 요 친구가 이제 6살인데 또래보다 이게 길어요. 그러면 얘는 더 분화가 많이 되고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러면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러면은 인지 발달이 더 빠를 수 있겠구나. 예,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친구들이 7세, 요 친구들이 6세, 그리고 요 친구들이 5세예요. 그래서 좀 더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어, 요 토닉넥 반사라고 있어요. 토닉넥 반사. 토닉넥 반사가 뭐냐면 요 오른쪽 애가 제 딸이에요. 요 왼쪽에는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그림이고 이 토닉넥 반사가 뭐냐면 어, 이 만 2세 이전 정도, 24개월 이전 정도, 네. 아이들이, 이게, 아니, 24개월이 아니라 돌 이전에 아주 영하 한 6개월 이내, 뭐 이 정도 애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펜싱 자세를 하고 한쪽을 내가 바라보는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이렇게 펜싱 자세를 하고 자는 게 토닉넥 반사예요.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 so what?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나이에도 물론 이렇게 하고 자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쩌다가 그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자는 자세를 어른들은 대부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다빈스키 반사라든가 토닉넥 반사라든가 이런 여러 반사들이 어, 나중에 가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그게 장애예요, 장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잘 알려면 어떻게 하죠? 이 검사가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신다고 해도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돼도 다양한 세상의 검사들이 많아요. 표준화된 검사라고 하는 것들부터 여러 가지 성격 검사부터 직업 적성 검사부터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내 아이를 파악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의 뭐 검사를 설명해 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 다른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떤 교육의 방향성, 양육의 방향성을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심리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 측정. 심리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검사가 심리 측정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도가 높아. 내가 뭔가 피해의식이 많아. 내가 남성성이 높아서 너무 가부장적이야. 내가 뭐 망상이 있어서 남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부모님이 이해를 더 빨리 하시게 되시고, 제 눈에는 검사할 때 제가 오늘, 어, 예제에 썼잖아요. 검사를 하면서 보이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더 많이 관찰되고 더 보이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이 부분을 몰라서 답을 못 하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메타마인드. 내가 어떻한 사실을 내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거. 이게 되는 친구들은 공부나 인지 발달이 상해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예, 모른다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게 모르는지 알아야 그 다음 그 모르는 걸 채워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검사해서 볼 수 있어요. 검사하다 보면 얘가 모르는 걸 확실히 내가 모른다고 하는구나.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답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뭔가 이게 이제 또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부모님일수록 또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의 어떤 특성을 보고 부모님께 그랬어요. 부모님 도덕성을 되게 중시 여기시는 부모님이시죠? 라고 딱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아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에 그 모습이 바로 투영이 돼서 이제 검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검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검사, 자,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네, 네, 검사는 이렇게 6개 영역으로 있는데 이 안에 2개 영역씩 들어있어요. 2개 영역씩. 그래서 2개 영역 중에 3영역에서는 이렇게 소카드를 써요. 소카드. 그리고 이 영역 이제 꺼내서 보면은 어휘 능력, 그다음에 상식 및 이해 능력, 그다음에 크기와 수 능력. 이게 1번, 3번, 5번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2번이 형태 변별, 3번 영역, 4번 영역이 유사성 찾기, 6번 영역이 회상 능력. 네, 1, 3, 5, 2, 4, 6 이렇게 찍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6개의 영역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 용지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이 4개가 있으면 이 그림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쪽 부분에 앉고 제가 이쪽 부분에 앉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4개. 4개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는 그 답지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재 했던 것들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많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2개, 지금 여기 막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서로 다른 애들의 검사를 3번을 여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세 아이의 검사가 결과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친구는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막 이러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검사자는 아이가 답을 고를 때 그 순간에 애가 맞는 답을 골랐구나, 애가 틀린 답을 골랐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알 수 있고 아이들이 그러죠. 일부러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부위표를 하지 않고 다 동그라미를 해요. 저는. 네, 다 동그라미 하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러죠. 원장님 저 다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와,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격려해주면서 하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검사하면서 이렇게 검사 결과를 이렇게 막 이 친구들이 한 말들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놔요. 예, 다 적어놓고 이것들을 이제 검사 결과 지에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부모님들께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관찰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죠. 네, 그래서 검사할 때 바로 우리는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검사는 이렇게 6개 영역이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1, 3, 5 영역이 어휘, 상식, 크기와 수, 그 다음에 2, 4, 6이 형태변별, 의사성 찾기, 회상 능력이에요. 이제 이게 왜 1, 3, 5, 2, 4, 6이라고 하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제를 예시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어, 자, 첫 번째, 이 어휘 영역에서는
이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일 첫 번째 문제, 베개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죠. 예, 베개. 장화가 뭐지? 장화? 예, 충돌하는 그림을 골라볼래? 여기. 예, 수면하는 토끼는 뭐지? 수면이란 단어를 이제 고르죠. 수면. 예, 제가 이제 몇 개, 벌써 네 개의 문제를 알려드렸는데,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제 물론 이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아직 검사 안 한 친구들 있으니까 계속 할 테니까, 예, 이게 성적매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보면은, 네가 이거를 이 나이 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저번에 물어보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 아이를 좋은, 뭐 이렇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선행학습, 네, 시키지 마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검사, 형태변별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형태변별의 속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형태변별. 이 속카드를 1번 문제가 저거죠. 이렇게 아이한테 눈앞에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거와 똑같은 그림이 뭐니? 라고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걸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거와 똑같은 그림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이거와 똑같은 그림이 뭐니? 이거와 똑같은 그림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또 다른 유형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다른 유형인데 뭐냐면 이 그림을 다 그렸을 때 이것과 같아지는 그림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형태변별 영역에서는 문제가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거와 같은 그림이 뭐니? 아니면 다 그렸을 때 이거와 같아지는 그림이 뭐니? 이 두 가지 유형만 있어요. 이게 형태변별 영역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과거 그림지능 검사 설명회를 할 때 이제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들 와서 들으시라고 하면서 쓰는 말이 이런 게 있죠. 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춤을 잘 추고 달리기를 잘하는 걸까요? 이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죠? 이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이 영역을 잘 해요. 이 영역을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컵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컵, 손잡이가. 그러면 이 컵을 그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도화지에 그리는 과정은? 이 컵을 바라보고 도화지를 바라보면서 색연필을 움직여서 동그라미를 위에 표시하고 밑으로 쭉 내리고 그다음에 바닥을 그리고 손잡이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야거든요. 컵을 한번 봤다가 여기 도화지를 한번 봤다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컵에 있는 이미지를 내 눈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내 뇌로 가서 내 뇌가 내 손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여기서 꺾어 이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꺾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 손, 협응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입수된 정보를 손끝으로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는 거. 이거에 비슷한 이제 과정을 또 설명드려 볼까요? 아빠랑 공 던지기를 해요. 아빠가 5m 앞에 있어요. 아빠한테 공을 던져요. 어떤 친구는 아빠가 있는 방향 그대로 잘 보내고 어떤 친구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떤 친구는 왼쪽으로 보내고 어떤 친구는 힘 조절을 잘 못해서 아빠 키를 넘겨서 던지고 어떤 친구는 이제 너무 앞에 던져서 아빠가 걸어 나와야만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눈손 협응 능력이 잘 발달하고 있는 친구라면 내가 아빠의 눈으로부터 입수한 아빠와의 거리, 아빠의 방향대로 그대로 던져서 아빠가 덜 움직여도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눈선 협응 능력이에요. 내가 눈으로 입수한 정보를 손이나 발로 움직여내는.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축구? 스루 패스라는 거 아시나요? 스루 패스? 막 제가 코너 양 끝에서 이 중간으로 달려오는 두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수비수, 한 명은 우리 편 공격수예요. 오는데 이 수비수가 오는 거를 어, 이 수비수한테는 안 뺏기고 공격수한테 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주잖아요. 예, 수비수에 달려오는 속도, 공격수에 달려오는 속도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뚜루 패스라고 하죠.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공을 주잖아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달리는 속도, 수비수가 달리는 속도, 공격수가 달리는 속도, 공이 휘어가는 각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쉽게 골을 찰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눈으로 입수된 정보를 그 상황 파악을 빨리 해서
발로 공의 각도를, 세기를 조절해가지고 높이를 조절해갖고 딱 헤딩슛을 하든지 발로 차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눈선 협응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춤을 잘 추는 저희가 이제 방송 댄스가 있잖아요. 방송 댄스. 그걸 왜 프로그램에 넣었을까요? 그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방송 댄스가 눈손 협응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3년인가 14년부터 방송 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왜 관련이 있을까요? 뭐 아이돌 보면 요즘에 엄청 춤들을 현란하게 잘 추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게 우리의 아이돌, 네, 한류잖아요. 그 친구들이 현란하게 춤을 춘단 말이죠. 손을 이렇게 꺾었다 저렇게 꺾었다 허리를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너무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 방송 물론 그렇게 현란한 것까지는 저희가 가르치진 않지만 네, 아이 수준에 맞는 발달에 맞는 걸 가르치지만 선생님이 움직이는 손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선생님과 똑같이 따라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내 눈으로 입수한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리고, 고개를 꺾고, 뭐 이런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 자체가 눈선 협응 능력을 자극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형태변별 영역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영역이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운동신경이 꽤 좋을 거고, 달리기도 잘할 거고, 그림도 잘 그릴 거고, 춤도 잘 출 거고, 네. 이게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눈이 일단 좋아야 돼요, 첫 번째. 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실제로 나가서 내 몸을 많이 움직여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역이 낮은 친구들은 135, 246 영역에서 이게 2번 영역이거든요. 246이 낮은 친구들, 특히 2번이 낮은 친구들은 밖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영역이, 높은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내 신체에 대한. 사람이, 자존감이 가장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내가 어, 세상에 나가서 움직일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거울에 비친 내가 예쁠 때.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내가 몸이 찌뿌둥하지 않고 건강할 때거든요. 내가 배가 아파요. 내가 어지러워요. 내가 토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가 가장 처음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건강한 신체를 가장 뒷받침해주는 영역이 바로 이 형태 변별이에요. 네, 잘 먹고 잘 크고 자신감 있고. 그래서 이 건강으로부터 자신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어야 자존감으로 연결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변별 영역의 점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3, 14점 정도면 이제 꽤 잘한다. 이렇게 이제 보죠. 15, 16, 17 되는 친구들은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춤도 엄청 잘 추고, 그림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해내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썰미가 있어서 까다롭게 레이스가 있는 옷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분홍색을 좋아하고 우리 공주님들 있죠. 예쁜 거 좋아하는 공주님들. 그런 친구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선상에서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검사의 곡선의 모양과 각 영역의 점수를 보고 어머니 얘가 이런 특성이 있죠? 라고 하면은 거의 100% 이제 맞아요. 네, 검사가 잘못되지 않는 한. 네. 검사는 이렇게 네, 상담실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루어지고 검사자와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고르면 그걸 이렇게 검사지에 표시하는 식으로 네, 이루어지고 상식 및 이해 검사는 이제 1번 문제 제가 이게 예습을 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1번 문제 너무 쉬우니까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비를 맞지 않게 해주는 게 뭐지? 1번 문제예요. 우산이죠, 우산. 예. 여기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탈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이 문제고 이게 어느 집이나 있는 게 뭐지? 라는 게 이 문제예요. 어느 집이나 있는 게 뭐지? 그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온도를 뭘로 재지? 이게 이 문제예요. 이제 답들이 이제 어머님들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5살 친구들은 못 풀기도 하고 6살 되면서 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어느 집이나 있는 거.
이게 뭐죠? 어느 집이나 있는 건 창문이 아니고 창문이 없는 집도 있잖아요. 굴뚝이 없는 집도 있잖아요. 예, 이 문이죠, 문. 들어가는 문은 어느 집이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상식 및 이해 영역을 각 영역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전반을 통틀어서 언어 영역, 이 상식 영역, 수 영역, 그리고 모든 그 해상 능력, 이 전반을 그리고 형태 변별 영역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안 했는데 이 검사를 많이 해보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키우는 게 정답이구나라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거든요. 아 이렇게 키우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시사점 뭘까요? 네. 아, 답 잘해 주시는 분들 뭐 답을 많이 맞추시는 분들 막 선물 드려야 되나?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독서예요, 독서. 네. 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독서가 모든 영역을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변별 영역하고 왜 독서가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형태변별 영역 이거 맞추려면 어, 어딨지? 갑자기 네, 이게 형태변별 영역이잖아요. 네, 형태변별 영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그렸을 때 이게 되는 그림이 뭐지? 이 중에서 다 그렸을 때 이거와 같아지는 그림이 뭐지? 이게 이 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가 12번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조금씩 이 그림하고 다르죠? 근데 애들이 하나하나 눈으로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뭐가 다르죠? 지느러미 개수가 다르고 막 이러죠. 여기는 3번 굴곡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건 2번 굴곡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이거를 2번을 잘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냐면 차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 많이 나가서 뛰어놀게 하고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음에도 차분함이 있어야 이 마지막 단계로 가는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 다 똑같은 점수를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참을성 있게 진드건이 앉아서 집중해서 뭔가를 집중 지속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요.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기 때문에 독서가 거의 모든 영역에 6개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 제가 막 제 딸한테 맨날 그래요. 딴 거 말고 아빠가 너 책만 많이 읽으면 아빠가 이렇게 많은 얘기예요. 책만 많이 우리 딸 책을 많이 읽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다. 책을 제 딸이 되게 어렸을 때 좀 더 지금 8살이잖아요. 네, 좀 더 어렸을 때 활동이 되게 크고 많이 막 하고 싶은 게 많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너무 많이 사랑을 주면 아이들의 행동이 커져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다 보니까 너 이게 위험해? 하지 마. 너 이건 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줄 잘 서야 돼. 이런 해라 하지 마가 많은 잔소리가 많고 리스크가 많거나 그리고 아이가 너무 이런 어머님들이 또 애들을 어,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아주고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너무 많이 뽀뽀해주고 스킨십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이 많아지는 건 일단 칭찬을 많이 듣고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분이라는 시간을 관찰을 해보면 10분이라는 시간을 관찰을 해보면 이 135 영역과 246 영역의 차이가 큰 어머니일수록 큰 부모님일수록 아이들한테 간섭을 많이 하고 있음을 그냥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5 영역, 그 인지력에 해당하는 언어 영역, 수 영역, 그다음에 상식 및 이해 영역, 이 영역이 더 훨씬 높고 246 영역, 혼자 생각해야 되는 이런 형태 변별 영역, 유사성 찾기 영역, 회상 영역, 246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곡선을 W자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곡선의 평균 점수가 동작성, 첫 번째 말한 이 세 개 영역을 언어성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약간 지금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언어성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동작성 영역이 246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이
이게 W자를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1, 3, 5 영역이 높고 2, 4, 6 영역이 낮으면 W자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W자. 이 W자형 곡선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80%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굴곡이 얼마나 큰가, 그다음에 얼마나 이 위쪽에 있는가, 이런 높낮이가 다 다르게 되죠. 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딸이 좀 더 어릴 때 5살 후반인가 6살 그때 측정한 거예요. W자형 곡선이었죠. 지금은 W자형 곡선이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W자형 곡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볼 거예요. 이 친구도 분명한 W자 곡선이죠. 이 친구는 W자라고 봐요. 이것도. 예. 이제 비정형 곡선들도 있고, 이거는 M자형 곡선이죠. M자형 곡선. 예. 요런 곡선이 아주 훌륭한 곡선이에요. M자형 곡선. M자형 곡선이. 예. 근데 M자인데 간극이 작잖아요. 예, W 영역과 작은데 스스로 하는 거를 많이 스스로 결정하게 많이 해주셨을 때 M자형 곡선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 모양, 이 친구도 M자형 곡선이죠. M자형 곡선. 예.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른 곡선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어, 이렇게, 어, 슬라이드. 네. 이렇게, 어,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예. 거기에 또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이 다음 걸 못 넘어가니까 가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유사성 찾기 검사는 네 개의 영역 중에 다른 거를 하나씩 찾는 검사예요. 찾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중에 다른 게 뭐니? 질문이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에 다른 게 뭐니?만 질문해요. 저는. 예, 다른 걸 던져주지 않아요. 이 중에 다른 게 뭐니? 이 중에 다른 게 뭐니? 이거잖아요. 다른 게 이거잖아요. 이 중에 다른 게 뭐니? 예, 점점 뒤로 가면 어려워져요. 이제는 특성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 다른 게 뭐죠? 이 중에 다른 건 이거예요. 왜? 이건 전기를 통해서 불이 나오는 거고, 빛이 밝히는 거고, 이거는 자연광을 통해서 밝히는 거고, 이 중에 다른 게 뭘까요? 이게 어른도 틀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 중에 다른 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해주세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이 나뭇잎이 답이에요. 부분과 전체예요. 부분과 전체. 꽃을 거르는 애들도 있고요. 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 특성은 부분과 전체예요. 그래서 이 유사성 찾기 검사가 전체 영역 중에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평소에 부모님들이 자기 결정권을 많이 주었을수록 이 영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질문해 주시면 돼요. 질문. 어, 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니? 푸드코스트에 갔어요. 홈플러스에 갔어요. 홈플러스에 가서 푸드코트 있잖아요. 하면은 되게 메뉴가 많잖아요. 업체들도 있고 그 업체 안에서의 그 메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너가 스스로 골라. 이제 고르게 한 다음에 부모님이 너 그거 매워서 안 먹잖아 골라놓고 그래서 안 돼. 이게, 이게 당연히 어머님들이 하는 선택이지만 좀 더 아이를 크게 해주려면 실패의 경험들을 같이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이 유사성 찾기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저 친구가 선생님한테 어, 혼나는 네가 모습을 봤다는데 너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스스로 말로 표현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들이 점점 커갈 때 처음에는 인풋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알려주겠지만 점점 커갈수록 이제 아이들한테 애들이 어, 주차장에서 뛰잖아요. 차가 언제 훅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든 뭐 어디 홈플러스를 갔든 어디를 갔을 때 주차장에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점점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뛰게 엄마가 이거 차가 그 주차장에서 왜 뛰지 말라고 그럴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뛰지 말랬지가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차가 내가 몸이 작아서 내가 있는지 모르고 나를 치고 지나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뛰지 말라고 하는 거지라고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요.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뛰지 말랬지. 너 또 뛰었어?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머리에 잘 입력이 되지 않아요. 반복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이제 자꾸 너가 저기에 가고 싶어서 빨리 장난감을 타고 싶어서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다가 위험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 설명이 조금 누적이 된 다음에는 예, 혼내면서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차분하게 설명을 누적시켜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물어보셔야죠. 엄마가 왜 뛰는 게 안 된다 그랬지? 뛰었을 때 엄마가 어떤 걸 걱정할까?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그걸 설명하도록. 예, 이게 바로 제가 2월에 부모교육에 올렸던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메타인지 학습법.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걸 말로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걸 말로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인풋을 주면서 어, 너 이래야 된댔지, 저래야 된댔지라고 말을 하면 근데 그게 또 혼내는 게 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머릿속에 어떨 때 가장 잘 입력이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엄마가 말했던 그 주의 줬던 상황을 얘기를 말로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느끼고 알고 있을 때 말로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엄마가 주차장에서 뛰면 안 된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 독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메타인지 학습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서 말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월달 부모교육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이 이걸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요. 학습된 게 없어요.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거의 다 알고 이것만 몰라? 그러면은 내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스피킹을 한다고 해보세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잘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I love you는 쉽게 말하고 I love you가 어디에서 들릴 때는 I love you가 대충 I love you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똑바르게 말하지 않아도 다 들린다고요.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장이 나올 때는 그것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듣는 게 잘 안 되죠. 예, 원어민이 아는 이상. 막 길고 복잡한 막 불리는 발음을 할 때.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서 말하게 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박미진 원장한테도 이제 예전에 멘토링을 저희는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선임 교사들이 그러니까 선임 교사를 하면 원장 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 주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을 어떤 멘토링을 해서 코칭을 해서 더 나은 수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아이들에게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멘토링이죠. 예, 근데 그때 반복적으로 어떤 실수가 일어나거나 반복적으로 잘 안 되는 친구의 경우, 친구가 아니라 교사의 경우, 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럴 때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어드밴스된, 가장 나아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때문에 메타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봤을 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메타 마인드고
그러니까 메타마인드가 뭐냐면 마음 이론이거든요. 마음에 대한 마음. 예. 그러니까 어, 이게 되는 친구들이 이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어,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 나한테. 그게 뭐냐면, 엄마, 친구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부모님 혹시 있으신가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라고. 이런 걸 혹시라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서 뜨끔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내 말을 자꾸 안 들어줘. 내 말을, 안 들어줘. 라고 하는 친구들, 어, 나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칠세가 돼서 고도화되면 어떻게 하냐면 저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봐 나는 혼자 놀고 싶어 라고까지 변질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친구들이 뭔가 나를 별로 안 편해하고 불편해하는 거를 역으로 친구들 탓을 돌리는 거죠. 내가 디스를 하는 거죠. 네, 내가 남들을 다, 내가 스스로 왕따를 다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친구들이 불편할까 봐 그냥 나는 혼자 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일수록 부모님들이 자신을 더 돌아보셔야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잔소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니까 듣기를 매우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이 점수가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제가 지금 잠깐 또 딴 얘기 잠깐 하자면, 제가 유치원의 강의와 또 다른 예들을 지금 많은 다른 예들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집 교육에서는. 유치원 부모 교육도 제가 강의안을 둘 다 올릴 테니까 둘 다 들어보셔서 제가 드는 이 수많은 예들을 들어보시면 부모님들이 육아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디스하거나 친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는 친구들, 어, 자꾸 친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부모님들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인지력이 꽤 높은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데 나의 인지력이 높은데 내가 다른 친구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럼 왜 이게 생길까요? 왜 이게 생기냐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주차장에서 막 뛰어요. 자꾸 의자 위에 소파 위로 올라가고 자꾸 뛰어내려요. 이 위험한 행동들을 해요.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게 위험한 거 아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는 잔소리를 한 친구들이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죠? 이 잔소리를 왜 한다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자극을 많이 해주고 너무 예뻐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활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다고요. 아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차분한 아이를 키우려면 좀 덜 예뻐하셔야 돼요. 좀 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친구들의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강조를 매번 하지만 어,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너 이러랬지, 이러지 말랬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듣는 아이가 될까요? 여기 현장에 계시면 제가 질문을 막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듣는 아이가 되냐면, 질문을 하시고 아이의 답을 부모님이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아이가 듣고 있으면 아이가 듣는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다다다다다다 말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어디서 하느냐?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에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다다다다다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듯 나도 내 친구들을 바꾸려고 다다다다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아이는 안 듣는 애가 되는 거고 내 아이도 그대로 그 말하는 연습을 배워서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내 얘기만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럼 친구들은 왜 너만 말해? 너 의견만 있니라고 하게 되면서 어, 점점 불편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다다다다 말할 게 많아서 인지력이 꽤 높다고요. 그러면은 이 인지력이 높은 아이들을 더 잘 키워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 보고 답하게. 이걸 이제 독서 훈련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독서였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책 읽기와 함께 해볼게요. 어머니들 책 읽어주시는 부모님들 많죠?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부터 매일 책 읽는 시간 갖고 재우는 걸 정말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하시는데 아이한테 독후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질문 하나라도 아니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질문 좀 어려운 질문부터 해볼게요. 어려운 질문. 저기 선녀가 왜 나무꾼의 아니 나무꾼이 왜 선녀의 옷을 숨겼을까? 네, 이런 질문. 어, 저, 어, 저, 저 여우는 왜 저 고슴도치한테 선물을 만들어줬을까? 이 질문이 이제, 좀 더 나이 6살, 7살, 8살 된 친구들에 대한 질문이라면, 근데 질문해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질문 하시면 돼요. 이 등장인물 중에 어떤 친구들이 제일 좋아? 이 중에 어떤 그림이 제일 예뻐? 이런 내용들. 네. 이게 뭐죠? 폐쇄적인 질문, 답이 좀 더 정해진 질문.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답하게 연습하시려면 여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해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해보면 질문에 답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어디부터 시작하시면 되느냐?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면 돼요. 닫힌 질문이라고 하죠. 그게 뭐죠? 답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 yes or no가 답인 거. 해볼까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이 질문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가 답이잖아요. yes 아니면 no잖아요. 이런 질문부터 부모님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너 지금 배고프니? yes 아니면 no잖아요. 지금 목마르니? yes 아니면 no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니? yes 아니면 no잖아요. 이 yes 아닌 no의 질문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놀고 싶어, 지금? 왜 엄마가 이거 너는 이거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좀 쉬는 시간, 놀 시간을 만화를 보여주고 뭐 뭘 할 건데 왜 지금 너는 더 놀고 싶다는 너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고차원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주관식으로 말해야만 되는 질문으로 점점 가셔야죠. 이지선다형, yes, no에서 삼지선다형, 사지선다형, 뭐 먹고 싶니? 지금 어디로 놀러 가고 싶니? 이런 것들 점점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어, 많이 말을 하시고 아이가 계속 듣게 하시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잘 어, 말하긴 하죠.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더 잘, 굿 리스너가 잘 듣는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똑똑한데, 그렇게 강한 애들끼리 부딪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말하고 아이도 말하게 하시려면 적절한 질문을 계속 잘 던지는 연습. 그러면 아이가 뭘 배우죠? 엄마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내가 답한 연습을 계속하면 나도 유치원에 가서, 나도 어린이집에 가서, 나도 다른 친구한테 질문하고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게 돼요. 아, 쟤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점점 더 부모님들이 한 명, 많아야 두 명이고 한 명 키우는 부모님들이 또 많기 때문에, 내 아이가 최고라는 아이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허용적이거나 너무 강압적이거나 이 두 잘못된 노선을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어릴 때는 인풋을 많이 줘서 가르침을 많이 주시지만 점점 커가면 갈수록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랬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네, 저 등장인물은 지금 저 여우가 선물을 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수많은 질문을 어, 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점점 어머님들이 굿 리스너가 되시는 거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러면 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래 압력을 하지 않아요. 예.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놀아줄게. 이걸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심리적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기 힘들어하게 되고 등원을 거부하게 되고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부모님들이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제가 뭘 얘기했죠? 첫 번째, 독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어, 듣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부모님은 질문하고 아이는 말하게 하는 그 부모님이 리스너가 되는, 부모님이 듣는 사람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잘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이게 이 유사성 찾기 영역, 이게 유사성 찾기 영역이잖아요. 예, 그,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해서 결정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잘하게 돼요. 네, 그런 친구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듣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스로 결정성을 주려면 부모님들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크기 및 수 개념 검사예요. 크기 및 수 개념 검사는 그야말로 이제 수적인 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수적에 대한 검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연습이 되어야지만 많이 늘어나고 초등학교 가면 갈수록 저희가 특히 이제 말씀드리는 게 6살, 7살 되면 점점 언어와 수의 차이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7살, 8살. 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게 되시면 아이들이 곡선의 모양이 변해요. 아까 제 딸이 변한 것처럼 2년 정도 차이를 두고 검사를 한 건데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곡선은 어떤 곡선이 좋을까요? 곡선은 이렇게 좀 더 좋은 건 M자형 곡선이 좋다고 봐요. 근데 뭐 W자형 곡선이라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 W자형 곡선이어도 135 영역과 246 영역의 차이가 좀 적은 곡선. 예. 그래서 일자에 가까운 곡선. 이 곡선들이 좀 더 이제 좋은 발달을 보이는 곡선이죠. 그런데 또 너무 다 뭐 점수가 다 일률적으로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지만 거의 없어요. 100명에 1명, 2명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다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우수한 어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는 넌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야 된다로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아이들이 또 다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가 유치원 부모 교육 때는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6살, 7살 정도 되면요. 5살 정도 되면은 변화의 특성이 뭐냐면,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5살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놀이에서 또래 관계 놀이로 발달하는 게 5살이고, 나와 친구들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6살에서 6살, 7살, 6살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또래 압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언어도 뛰어나져요. 언어도 늘어나고, 다른 아이들과 엄청나게 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나의 생각을 다른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게 돼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내 마음대로 하게 시켜줘요. 나 좌지우지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지는 때 그게 아이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때 이때 또래 압력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6살의 특징이에요. 7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학습의 능력이 확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준비가 되죠. 우리가 아동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9살 생일이 지날 때예요. 2학년 생일이 지날 때.
그 전까지는 영유아기예요, 영유아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스로 신호등 건넌다거나 학교 혼자 간다거나 이게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9살의 생일이 지난 때쯤에는 스스로 학교를 갈 수 있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돼서 9살 생일이 지난 때부터는 그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학교에 혼자 갈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어머니가 이제 아이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뭐 데려다 주실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이제 한 4학년, 5학년 요 사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1차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 뭐 여자라면 이제 가슴이 나온다거나 남자애들 변성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빠르면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나타나야 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신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 이제 동성애 관계에서 이성애 관계로 호기심이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4학년 언저리,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정말 빠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 또래로부터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동성으로부터의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이제 관계가 늘어나는, 네. 이게 이제 4학년, 5학년. 이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더 잘하는 과목이 확실히 생기고 어떤 영역은 내가 정말 문과 성향이 강해 그래서 이과 저 수적으로는 좀 더 약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어, 모든 것을 잘하게 키운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도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못하는 영역에 있는 거를 막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못하는 영역은 어, 평균 이상 정도만 되면서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로 가면 되고 정말 잘하는 영역을 발견해서 그 영역은 정말 내가 자신감을 느끼게 자존감을 높이는 영역으로 이 한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다른 애들보다 제일 잘해. 뭐, 언어든, 그게 뭐, 과학적인 거든, 어떤 과목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아이로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는 좀 발견을 한번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검사, 다중지능 검사, 뭐, 프레디저 검사, 디스크 검사, 애니어그램,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검사 센터를 만드는 게 향후 한 3년 안에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제 목표고, 어,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다른 분기점이 이제 중1기, 중2병, 이 시기죠. 이때는 이제 또래 관계, 그, 또래 집단,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시점의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모방을 하려고 하고, 좀 더 잘난 친구들, 괜찮은 친구들 모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정말 초등학교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까지 부모님과의 역할, 성역할 사회화라고 하죠. 성역할. 아빠는 남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동성의 부모, 이성의 부모와로부터 그러니까 부모 교육 이런 게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게 더 내가 올바른 부모로서 부모됨을 갖고 내가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구나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하셔야 내가 부모로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롤모델을 제시해줘야 아이가 중1병, 중2병 이게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점점 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질 집단 어떤 닮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 모습을 많이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노란 물 머리 들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머리 희한하게 이제 점점 기르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대학교 초반까지 막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 내 동질 집단과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이돌에 그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발달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읊어드렸는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시기에 발달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검사인 거고요. 네, 해상 능력 검사, 해상 능력 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해상 능력 검사는 이 소카드를 한번 보여줬다가 숨겨요. 네.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아이들의 이게 마지막 영역이거든요.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20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18, 9분, 20분 이쯤에 이 검사를 하거든요. 이 영역은 한 2분이면 끝나는데 문제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모자가 있는 게 첫 번째 검사예요.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이 검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숨기고 있다가 자, 원장님이 그림 하나 보여줄 거야. 근데 이 그림은 진짜 빨리 지나가. 그래서 니들이 정말 집중하고 봐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거의 안 보여지죠? 네, 이러면서 봤어?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아니요. 그래서 막 웃어요, 애들이. 자, 그럼 한 번만 더 보여줄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딱 감춰요. 그래서 봤어? 그러면 또 애들이 못 봤다고 막 웃어요. 네, 그때 그럼 진짜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러고 나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 네 개를 그러면서 방금 봤던 그림이 뭐지? 이게 이 영역의 질문이에요. 이것도 이걸 먼저 한번 이제 3초 동안 보여줘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네 개 중에 방금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을 덮고 나서 이 소카드를 덮고 나서 네, 이 네 개를 보여주면서 방금 봤던 그림이 뭐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차이가 미세하거든요. 예. 3초 동안 봤던 이 기억을 1, 2초 후에 보여지는 이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예. 이 이미지를 순간에 어떻게 확보해서 여기에 구성이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올라가죠? 해상은요? 제가 저희 어린이집은 오랫동안 다닌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4, 5, 6, 7세만 다니고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0세부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2살부터 한 적이 있어요. 2, 3, 4, 5, 6, 7, 6개 연령을 키웠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두 형제 모두 다 2살부터 다녀서 7살에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3년을 제가 연속으로 본 부모님도 있어요. 13년, 최장이. 아니면 뭐 졸업하고 나서 1, 2년 지나서 둘째가 입학해서 그런 친구들, 그런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본 부모님들이 상당수가 됐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4학년, 5학년 되어 가는 모습을 둘째 아이를 검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영역을 잘하는 친구들이 암기 과목을 잘해요. 이 영역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그러면 이 영역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뭘 말씀드리냐면 독서예요, 독서. 네, 독서예요. 독서가 왜 좋으냐?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계속 연결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100이었어요. 그러면 100일, 102, 103 어떤 아이들이 100에서 110까지 빨리 증가할까요? 지식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건 내가 옛날에 배웠던 이거와 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지식이 기존에 있던 지식과 연결되어서 늘어나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과거에 이미 연결되어 있던 지식의 정보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다음 지식들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독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독서의 중요성, 부모님이 듣는 리스너가 되는 거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특히 2번 능력, 아까 그 형태 변별 영역 있잖아요. 그림 똑같은 거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다음 그림 보게 하는 거. 이게 높은데 신체 영역이 발달해서 눈손 협응 능력이 발달해서 2번 영역 그림 그 형태 변별 영역이 높은데 6번 영역이 낮은 친구들 해상 능력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뭘 잘하냐면 밖에 뛰어놀기는 잘하고 운동신경은 뛰어나고 내 신체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데 차분히 앉아서 이 언어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을 하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높여주려면 독서를 하게 되면 차분히 앉아서 내가 나의 지식 정보 체계를 계속 이어가는, 늘려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이 늘어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디테일한 질문.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와서, 오늘 유치원 갔다 와서, 오늘 점심에 뭐 먹었니? 라고 하면 아이들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잘 못해요. 네. 근데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오늘 너 반찬 있던 것 중에 뭐 초록 색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어머님들이 이제 급식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질문으로 아이가 정보를 과거의 기억으로 가서 떠올려서 끄집어내기 쉽게 하려면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을 평소에 또 다른 연습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후 활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책을 읽어주셨어요. 책을 짧은 거 한 권을 읽어주시고, 그 내용에 있었던 걸 물어보시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저 친구가 이 친구를 놀렸을 때, 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 책 읽은 거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이가 이제 이 회상 능력이 계속 늘어나요. 예. 내 머릿속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뇌가 연결되는 이 뇌세포가 연결되는 연습. 예. 그래서 좋은 게 그림 일기 같은 거예요. 그림 일기 같은 거. 그림 일기를 써보시면 아이가 눈손 협응 능력이 올라가죠. 눈손 협응 능력. 그래서 어, 눈손 협응 능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눈선 협응 능력이 올라가고 또 발화, 글쓰기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과거에 축적되어 있던 내용을 끄집어내는 학습법. 제가 짧게 1분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부모교육 2월 했던 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룹은 두 그룹을 이제 공부를 시켜놓고 5분 동안, 7분 동안 어떤 내용을 바다 수달 이거에 대해서 읽게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우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다 읽으면서 외우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두 번째 공부하게 하는 시간에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암기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한테는 내가 읽었던,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그 똑같은 내용을 적어보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끄집어내기 학습법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걸 기억나는 걸 다시 끄집어내서 적어보겠다고요. 학습 효과가 두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높았고 암기력이 훨씬 더 지속됐고 그러니까 그냥 듣고 엄마가 책 읽어준 거를 듣기만 한 친구들보다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말하게 하는 그 연습이 학습 능력을 확 올린다고요. 지금 어머님들은 되게 이제 제가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지금 오늘 부모 교육 시간에 들으신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고 이 방법을, 별거 아닌데 이게 정말 이게 바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태인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들이 많이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물어봐서 아이들한테 의견을 말하게 하는, 책 읽은 거를 정리해서 말하게 하는, 이 방법을 학습법으로 계속 쓰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잘 발표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 저희 유치원에 제 교육 철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에 오면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 아이가 그걸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하는 게 저의 교육 목표예요. 저의 이 기관 운영 목표예요. 그걸 바탕으로 많은 특성화 특강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재라든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싶으시면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PPT는 그만 보고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 검사는 잠깐 안 얘기해서 말씀드린 표준화된 검사예요. 표준화되는 검사가 뭐냐면 타당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예요. 그게 뭐냐면 타당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어 영역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문제들을 물어보면 언어 영역이 높은지 아닌지를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수 영역을 측정하는 정확한 문제들이 수 영역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게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거에 적합한 질문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이 검사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점수가 딱 측정돼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고 자, 어, 자, 더 이제 해볼까요? 뭐를 더 할 거냐면, 네, 135, 246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각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뭘 더 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네,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첫 번째, 135, 246 영역 있잖아요. 135 영역, 135 영역은 이 어휘, 상식, 크기가 135 영역이랬어요. 근데 이 영역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2, 4, 6 영역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2번 영역은 이거랑 같은 그림이 뭐니? 또는 다 그렸을 때 이거랑 같아지는 그림이 뭐니?라는 두 개의 문제밖에 없다 그랬죠? 유사성 찾기 문제는 네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다른 거 하나는 뭐니? 라는 것만 물어본다 그랬죠? 해석 능력은 뭐라 그랬죠? 보여줬다가 덮으면서 방금 봤던 그림이 뭐니? 라고만 물어본다 그랬죠? 1, 2, 4, 6 영역은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판단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현재 지식 정보 능력으로부터 그 다음 더 파악해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게 2번, 4번, 6번 영역이에요. 형태변별 유사성 찾기 회상 영역. 1번, 3번, 5번 능력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인풋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인지력에 관한 측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뇌에 대한 측정이고, 이거는 이사용 영역은 우뇌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래서 135 영역에서는 언어 상식 크기와 수 영역에서는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켰을 경우에, 잔소리를 많이 했을 경우에, 아이가 들은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을 경우에 135 영역이 높아져요. 2, 4, 6 영역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연습이 많이 되었을 때 2, 4, 6 영역이 높아져요. 스스로 내가 자, 2, 4, 6 영역이 높은 아이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항상 8시에 퇴근해요. 아주 어린 애들만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아이는 6살, 7살이고 오빠가 3학년, 4학년. 아니면 그 반대로 누나가 3학년, 4학년이고 남동생은 뭐 5살, 6살, 7살이에요. 아니면 집에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6살, 7살 할머니가 있는 상황은 맞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손이 형제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아이를 두고 조금 7, 8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희들 누가 와도 문 절대 열어주면 안 돼. 그리고 7시가 되면 배고플 테니까 엄마가 냉장고에 뭐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1분 돌려서 먹어, 2분 돌려서 먹어. 나는 이런 지령을 내리고 가면, 아니면 전화로 하면 그걸 아이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거죠. 어머님들이 밥을 차려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행동들을 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2, 4, 6 영역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리면서 제가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더 건강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게 필요하다. 6, 7살 정도 되면. 그래야 아이 부모님들도 좀 더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도 육아에만 독박 육아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의 모든 힘든 거를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아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도 성인들과 내가 힘든 얘기 또 대화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육아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도 이 246 영역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6살, 7살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그림지능 검사의 곡선에서도 더 건강함이 느껴지고 좀 더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이 인지행동주의적인 거하고 아동중심적인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인지행동주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지행동 뭐냐면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많이 사회에서,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내가 살을 빼려면 이거를 해야 돼. 내가 건강하려면 이거를 해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 이거를 해야 돼. 나는 how to 10가지, 인싸가 되는 법 5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아이한테 주입식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보니까 너가 건강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준 경우에, 이게 이제 인지행동주의적으로 키우는 거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부모님들한테 질문 하나 받지 않고 제가 혼자 말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인지행동주의적으로 부모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아동중심주의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게 하고 제가 부모님들이 궁금한 거 위주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림지능 검사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몇 분 동안 해요? 아이들은 보통 점수대가 어느 정도가 상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받고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뭔가 알아가게 하는 게 바로 아동 중심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동 중심주의적으로 키우는 게 더 좋지만 인지행동주의적인 공부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하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35 영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나 246 영역이 많이 안 발달되어 있는 경우일수록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제 246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놀이터도 이제 자주 데리고 나가시고 스스로 혼자 하시게 하고 애들이 좀 더 컸으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약속을 정해서 너 1시간 놀고 와 친구들하고 앞에서. 그치만 엄마가 창문 열고 너를 놀이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 이상은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면, 이 246 영역, M자형 곡선이 나오는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이제 그 특징적인 것도 말씀드려 볼까요? 135 영역인 친구들은 아는 게 많아요. 근데 행동이 느려요. W자형 곡선이 심한 경우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뭘 질문을 해요? 어떤 아이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아무 말 못해요. 내가 손을 왜 들었지? 선생님 질문이 뭐였지? 행동이 먼저 앞서는 아이들, M자형 곡선인데 M자가 너무 심하고 실제 인지력은 좀 많이 덜 발달된 경우.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앞서고 자신감이 앞서는 친구들. 그게 이제 M자형 곡선일 수도 있어요. M자형 곡선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역으로 W자형 곡선이 심한 친구들은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이미 다 알아듣고 있고 한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속 주입만 시켰고 아이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안 줘서. 이런 경우에 이 W자형이 246 영역보다 135 영역이 매우 높고 246 영역은 매우 낮아서 곡선의 굴곡이 심해지면서 약간 행동은 잘 안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W자든 M자든 곡선의 간극이 줄어들어 있는 이 완만한 곡선인 그런 친구들이 좋고, 이 굴곡이 큰 친구들 있잖아요. M자형 곡선이 큰 친구들은 아까 무모한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W자형이 큰 친구들은 많이 혼난 친구들이에요. 많이 혼난 친구들. 그래서 특히 4번 영역, 유사성 찾기 영역이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이거 이야기할게요. 유사성 찾기 영역이 5점, 6점, 7, 6점 이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요. 혹시 어머님 죄송하지만 때리시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럼 그 어머님들이 상당히 당황하시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사성 찾기 영역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11점, 12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을 잘 안 해요. 11점 정도 이하의 아이들은. 근데 13, 14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자꾸 바뀌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어떤 게 될래. 무슨 만화를 보고 나서는 경찰관이 될래. 소방관이 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6, 17점 되는 친구들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서 그걸 진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컴퓨터로 검색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를 찾아본다고들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서 점수 때 대비해서 발견되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히 6.7점인 경우는 부모님들이 머리를 툭툭 때린다거나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심하면 군기 잡기 위해서 확실히 뭐 아주 크게 손바닥을 내로 때린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생기기보다는 내가 엄마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예, 공포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때리지 마셔야 되고 절대로 그러니까 언어로 폭력을 많이 하잖아요.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런 친구들은 9점 정도에 나오게 돼요. 9점, 8점, 9점, 10점. 네.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내가 평소에는 참다가 확 폭발하면서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이 곡선이 크게 커지고 그 다음에 8점, 9점, 10점 이 정도의 점수에 있게 돼요. 이 유사성 찾기 영역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영역에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저 이 강의안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안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 궁금하면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예, 뭐 아니면 저한테 뭐 박 원장한테 모든 걸 다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박 원장이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뭐가 궁금하다 하면은. 하지만 이제 뭐 또 저한테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고 아까 형태변별, 차분함을 키워주기 위해 독서가 필요하다. 눈 건강이 필요하다. 실제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246 영역이, 낮으면서 135 영역이 높은, 135 인지력만 높은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집안에서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앉아서, 어,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246 영역이 높은 친구들은 특징이 집에서도 춤추면서 엄마랑 논다거나 집에서도 일어나서 풍선으로 공차기를 한다거나 집에서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이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근육을 쓰고 대근육 발달하고 소근육 발달하고 그러면 246 영역이 늘어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건 움직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곡선을 보시고 지금 이미 검사 상담을 받은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곡선을 보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박 원장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1번 영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많은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상담 때 이 곡선에 대한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곡선으로부터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지금 왜 이 곡선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에 안 오신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어머님들이 제가 박 원장한테 계속 얘기하는 박미진 원장은 상담을 잘해드리고 싶어서 막 1시간 반, 2시간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시간 이내로만 제대로 하라고 제가 검사 결과를 해석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머님들이 똑같은 시간 내에 제가 이 강의 드린 거를 숙지해서 잘 알고 오시면 네, 훨씬 상담 시간 때 내 아이만의 특성에 관련된 왜 이 그래프가 나왔고 왜 이런 관찰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맞춤형 그 상담을 더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고 나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뭐 상담을 이미 받으셨어도 이걸 들어보시면 직접 해석되는 게 또 다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휘 능력이 높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특강 선생님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 방과 그 연장반 선생님, 이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성인과의 서로 다른 어휘를 쓰는 성인들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고 있는데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아이하고 또 많은 얘기를 또 배우게 되고 집안별로 쓰는 어휘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어휘를 접하게 되고 표현법을 접하게 되면서 어휘가 늘어나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야 더 여기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손이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손이 형제, 늦둥이인 경우에 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성인에 가까운 고급의 언어를 쓰는 언어 구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환경일수록 그게 친인척이 될 수 있고 삼촌이 같이 살아요. 예, 뭐 그래서 어른이 더 많아요. 이런 환경, 할머니가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양육에 많이 참여해요. 이런 것들도 언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뭐 아버지와의 식사, 이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는 또 어머니와 다른 군의 어휘를 쓰거든요. 표현 방식도 다르고,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장난 많이 치시고, 예, 이런 방법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아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이것 또한 어휘를 늘리는데 참 많은 작용을 해요. 예. 제가 제 유튜브,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제 딸과 옹알이를, 제가 80일 된 상태의 제 딸과 대화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애가 80일인데 옹알이 폭발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옹알이를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부모가 둘 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수저장애가 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어휘가 왜 일본에 나올까요? 모든 인지 발달의 첫 번째 시작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 영역도 언어성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 영역이 오 영역이잖아요. 이게 왜 언어성 영역일까요? 이게 왜 동작성 영역이고 이게 왜 언어성 영역일까요? 이게 135 영역은 이사용 영역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는 답을 고르는 거랬지만 이사용 영역은 언어로 설명하는 걸 다 듣고 나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수쪽 영역의 뒷부분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24개의 공이 있어.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뭐 아니 12개 동전이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그다음에 세 개를 빼면 얼마일까? 덧셈, 나누기, 뺄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없어졌지만 예전의 경우에 1학년, 2학년들의 시험에 있을 때 그 끝부분 20문제면 20문제의 끝 한 세 문제는 이렇게 길게 말로 풀어져 있는 문제를 수식으로 아이가 바꿔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어를 잘해야지 수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죠. 이게 언어적 변별력이 수 영역의 변별력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어성 검사예요. 네. 이 상식 및 이해랑 크기와 수가 어, 네. 상식 및 이해에 어, 직, 직결되는 게 바로 연관이 있는 게 책이고요. 부모님들과 같이 뭐 박물관, 유적지, 나들이 많이 가는 거고.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경험적으로 4살, 5살 전에는 해외에 나가봤자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살은 돼야지 해외여행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세이브 하시려면 제일 좋은 돈 아끼면서 잘 노는 방법, 아이들과 놀이터 가서 놀아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게 미국에 가서 놀이터를 가도 한국에 가서 놀이터 하는 거랑 아이들은 내 부모가 같이 진하게 농도 높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놀아주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지. 6살, 7살 때 돼야지 그 해외여행이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 보여주지 말아라. 특히 유튜브에 많아 이런 거. 예, 여기 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보여준다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의미 있는 학습이 들어가 있는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틀어주도록 하고 있는데 영어 수업 시간에 들은 걸 반복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본다든가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가 새끼 낳는 모습. 이런 거 찾아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예,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걸 가서 보지도 않아도 예,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식 및 이해가 늘어날 수 있죠. 상식 및 이해 중에 문제 하나 알려드리면 부모님들 이게 성적 매기가 아니니까 문제 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어디서 나오지?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5살, 6살은. 이제 이 애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마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우리는 이제 젖소에서 나오잖아요. 그 젖소 그림을 고르는 건데, 어떤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 어쨌든 부모와 함께 어떤 이런 공부에 관련된 영역의 자극이 이 영역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성 찾기 영역 많이 강조했으니까 유사성 찾기 영역을 늘리려면 제 상호작용 교육과 애착 교육을 예,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예, 보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 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는지 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 유사성 영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회성도 높아지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주려고 하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 예, 예, 스스로 하게 하는 거, 예, 스스로 하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너 뛰지 마가 아니라, 엄마가 뛰면 너의 어떤 점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지?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 했죠? 아이가 스스로 답하게, 예, 스스로 설명하게. 크기와 수는,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엄마가 이거 100원짜리 지금 3개 줄 건데 이따가 또 뭐 사라고 5개 더 줄 거야. 그러면 이게 몇 개지? 100원짜리 3 더하기 5는 8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이게 뭐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아이와 미주알, 고주알, 얘기 나누면서 이런 놀이식으로 하시는 게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다음에 해상 영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 그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질문하는 거, 예. 너 오늘 그 선생님이 알림장 쓴 거 봤더니, 그리고 사진 올린 거 봤더니, 뭐 이런 걸 했는 것 같더라. 그때, 어떻게 게임을 했어? 너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친구가 있던데, 그 친구는 이름이 뭐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떠올려가지고 말할 수 있게. 그런 걸 많이 해주시면, 네, 이 해상 영역이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목표는 부모님들이 이제 끝나면 친구분들끼리 너는 W자형이야, 너는 M자형이야 이렇게 서로 물어보시고 넌 몇 점이야 막 물어보셔요. 사실 이게 이제 지능 점수이긴 해요. 점수긴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강의 소개하는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 너무 인지적으로도 발달하고 다른 친구들도 배려도 잘하고 인성도 너무 뛰어나요. 저 엄마도 되게 괜찮은 엄마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내 아이를 친구를 맺어주고 싶어요. 아무리 맺어주고 싶어도 그 아이들끼리 서로 지능 점수가 비슷하지 않으면 놀질 않아요. 아이들끼리 지능 점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놀고 있는 거를 교실 가서 관찰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내 아이가 잘 발달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나보다 좀 덜 발달된 친구, 덜 큰 친구들을 케어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리더예요. 다른 아이들이 따라오고. 그럼 아이들끼리 6살 정도 되면, 7살 정도 되면, 게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할 때 조금 얌체 같은 친구들은, 예, 지기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은 말을 잘하는데, 리드를 하는데, 자기가 게임의 룰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내 유리한 쪽으로 자꾸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되죠? 지는 법을 또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너만 제가 이제 혜민이한테 예전에 얘기했죠. 가위바위보 하는데 주먹을 이렇게 해서 고와 주먹 사이를 해서 제가 아이한테 훈육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너만 이기려고 하면 친구들은 너랑 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고 나보다 조금 덜 잘하는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친구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마무리 얘기예요. 네. 10분을 더 넘었네요. 제가 9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 마시고, 내 아이가 가진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검사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5살, 6살 때에는 이 아이가 뭘 더 잘하고 뭘 더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이런 방향으로 양육 가치관을 갖고 키워가고 계시구나는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진 것을 보시려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직접 기회를 주고 잔소리를 덜 하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가 더 잘 파악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어떤 아이는 어떤 검사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어떤 아이는 틀리지 않고 싶어 갖고 막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 다시 끄집어서 아 이걸로 바꿀래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과거에 실패와 성공에 좋은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작은 실패를 하고 성공을 많이 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 주셔야 아이가 꼭 열정이 생기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친구가 생기고 유사성 찾기 점수가 높아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를 계속 빨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갖지 못한 거를 자꾸 봐서 얘는 싸이가 될 친구예요. 춤을 잘 춰서 세계적으로 빛날 친구인데 얘한테 자꾸 너는 공부를 잘해서 뭘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예, 너는 뭐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 변호사보다 싸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내 신체 능력을 잘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이런 친구를 키우는 게 훨씬 좋잖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지만 공부만이 답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자꾸 키워가는 방법은 이런 부모 교육에 자꾸 오셔서 자꾸 판단하는 방법을 들으시고, 내 아이가 어떻게 잘 커가기 위해서 이 교육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상담에, 저 디테일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예, 그거를 저희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때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아가 되게 쉬워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약간 쉬어가는데,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채팅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현장에 오시면 이제 바로 질문들 하시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 저를 직접 만나시면 질문이 엄청 많으실 건데, 제가 또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너무 조용해서 질문할 거, 예, 유튜브 영상 검색 어떻게 하냐고요? 제 유튜브요. 향기로운 유치원, 향기로운 어린이집, 이재원, 아니면 향기로운 지원, 이재원. 이 검색해 보시면, 예, 나와요. 그냥 향기로운 어린이집, 향기로운 유치원, 이것만 해보셔도 나와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책 읽고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네. yes, no 질문을 만들어서. 이게 yes, no가 되는 질문.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셔서 삼지선다, 사지선다 가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 가시고. 네.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 의견을 잘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예, 아직은 인풋을 많이, 예, 그쵸. 뭐가 좋았어라는 건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았을 거니까 싫은 것도 있었을 거죠. 예, 친구한테 장난감 같이 놀아야 되는 것도 싫은 거고. 예, 요즘 아이가 쉬운 것도 질문해 보시고요. 그림 지능 검사는 제가 7세부터 거꾸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지금 전체를 다 해요. 5, 6, 7세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상담을 하고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 150명이 되는 그림 지능 검사와 실제 IQ는 100% 연관이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연관이 있고, 그 지능 검사 점수가 IQ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거의 맞습니다. 네, 다 맞고 7세만 진행된 게 아니라 전체 다 할 거고 순차적으로 하고 검사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이 검사 상담을 잘
받으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육을 들어놓고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이에 대해서 이미 많이 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네. 저의 부모 교육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알리고 싶긴 한데, 이 1, 20분 단위로 강의를 잘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시간을 내서 계속 틀어놓고 보셔야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되게 이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강의 안이나 강의 내용이 매우 좋다고들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강의안들을 가다듬어 놓은 거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던 강의들이기 때문에, 네,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강의 올릴 때마다 뜰 거고,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올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한 번, 유치원에서 한 번 하니까, 최소한 이렇게 2번이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좀 덜 잘 됐으면 잘 된 거 올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교육하고 유치원 교육을 내용을 제가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예, 든 예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 유치원 교육 둘 다 들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예들을 들으시면 아, 어떻게 키우는 게 내 아이를 더 잘 키우는 거구나 라는 방법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연우 어머님, 요즘 아이가 게임을 하면 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면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놀 때는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안 논다고 질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건가 걱정돼요. 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지는 거 정말 싫어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쁨 받고 사랑받는 친구가 나인 세상에서 유치원,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최고로, 내가 최고야로 하면서 커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오면은, 다 그렇게 귀하게 커온 애들이 같이 지는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양보해야 되고, 때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 6살 돼도 되게 힘들고, 7살 정도 이제 되면서, 근데 계속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너도 이기고 싶은데,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어, 너도 이기고 싶지만, 아빠도 이기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제가 이제 혜민이한테 그러죠. 제 딸한테. 어, 너만 계속 이기면 친구들이 너랑 놀고 싶을까? 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수건을 놔뒀는데 제가 이렇게 발을 조금 폭을 이렇게 넓게 벌리는 바람에 그 수건을 한 발로 딛고 미끄러서 쭉 넘어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그래서 넘어졌더니 제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에이 이모님은 여기 수건을 놔가지고 우리 아빠가 넘어지게 했네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읽고 아우 아빠 왜 여기 수건을 두셨지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제 제 딸이 저를 이해해주면서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없었는데 지금은 8살인데 또래보다 훨씬 더 남을 이해하는 능력, 남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능력이 커졌죠.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자꾸 물어봐 주는 거죠. 저럴 때 친구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 네, 이게 바로 그것을 키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과학이나 다른 분야로 관심을 확장시켜주고 싶은데 아이가 관심이 없어하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거나 관련 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을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을 합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아이는 노래를 잘해요. 근데 언어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노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기 때문에 나의 잘하는 능력인 노래를 이용해서 음악적 지능을 이용해서 좀 더 떨어지는 학습적 지능을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 쪽이나 다른 분야가
애가 약한 분야예요. 그런데 뭐 책을 읽기는 좋아해요. 그러면 과학 쪽 책을 사주는 거죠. 책을 읽기는 좋아하는데 과학 쪽 내용은 싫어해요. 그러면은 책을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만화를 좋아해요. 근데 어, 연우가 잘하는 게 뭔가요? 좋아하거나 그 좋아하는 그 분야와 행동과 싫어하는 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글씨 쓰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림 일기를 그리면서 그림을 먼저 그리게 하고 글을 조금 적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역시 늘 배우며 육아를 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량 선생님이 차량 안에서의 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뢰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할머님.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 과학을 싫어한다. 과학 쪽 용역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과학 쪽 뭐 천문 박물관은 가거나 과학 쪽에 관련된 영역을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활동은 또 좋아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나들이를 가는데 그런 데를 가죠. 곤충 박물관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의 좋아하는 어떤 활동이나 좋아하는 영역을 좋아하지 않는 영역과 결부시켜서 하는 게 쉬운 방법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끼리 놀아보면 언니 해주면 뭐만 해줄게라는 거 많이 듣게 되는데 타협을 하는 것 같다 섭박같이 들려서 불편한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바로 이제 또래 압력이죠. 예, 내가 다른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예, 내가 더 뭔가 영향력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내가 친구들보다 인지력이 더 뛰어나요. 그러면 나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또래 압력이고 이게 이제 6살 정도 때 많이 일어나요. 5살은 그런 딜을 잘 하지 못해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6살 정도 되면은 인지력이 발달하고 내가 쟤보다 뛰어나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애들을 키워도 둘을 키우면은 첫째 아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겜도 내고 부러워도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같은 또래 내에서도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친구, 더 뭔가 노련한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어, 부러워하면서 그 아이를 따라가게 되고 그 아이의 놀이를 모방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모방하니까 그 리더가 된 친구들은 이제 압력을 하는 거죠. 너 나 좋아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사실은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맞으시고 그걸 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질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당하는 친구다, 또래 압력을 당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그 알려드리잖아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부드러운 거절을 통해서, 근데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난 기분이 나빠. 너가 나한테, 이거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고,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려면 부모님이 이 아이가 뭘 불편해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친구가 있으면 그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하고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너가 이런 경험은 없어? 라고 관찰해 보면 하실 수 있어요. 아이한테 말하라고 하면은 잘 말을 못하지만 놀이터 가서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그런 관찰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알 수 있죠. 내 아이가 좀 끌려가지 않은 아이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끌려가지 않은 아이로 키우시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서와 질문하기. 예. 이렇게 하셔야 끌려가지 않는 아이를 키워서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 너 좋은 친구 아닌 것 같으니까 나도 너랑 안 놀래. 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예.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 네네. 제가 3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러 이제 오기 때문에 12시에 와요. 그래서 중간 중재자 역할이랑 어떻게 말하는지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타의 입장 설명, 내 기분 설명. 네네.
잘 하시는 거고, 어쨌든 스스로 내 말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잘 관찰하셔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지 계속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12시부터 수업하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12시부터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기 이제 좀 치우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모 교육 때도 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 많은 질문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박미진 원장님도, 네, 어쨌든, 상담을 잘 해드릴 거니까,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강의 꼭 들으시고 오셔서, 어, 네, 강의 꼭 들으시고 오셔서, 박미진 원장에게, 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가능하니까, 네, 꼭, 예,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반복드리지만, 요 내용은 많이 알고 오시면 오실수록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도 해보시고, 어쨌든, 많이 숙지하실수록 부모님들이 더 육아를 쉽게 하시는 거니까, 네. 제 유튜브에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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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담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잘 키워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잘 키우시는 분들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네.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유치원 강의도 올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